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2월 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재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다시금 특별한 방송으로 찾아왔는데요. 저희는 오늘 그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과 함께 법과 정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민변 변호사 출신이시고 현재 민주당에서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용우 의원님이시고요. 오늘 컨셉에 딱 맞으시네요. 무슨 컨셉이에요? 법과 정치를 담당하고 계시는 너무 지금 앞방송 끝나고 지금 정신없이 오신 거 아니십니까? 자, 그리고 경찰 출신이신 이지은 변호사, 지금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그리고 검사 출신이신 김규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도 민변 출신이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돼서 원투가 오셨네요. 이용우 의원님을 상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자리를 좀 떨어뜨려 놓는 게 확실히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날아다니려면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부터 이 각상도 공소기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충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임금님께 캔디님이 슈퍼챗 쏘시면서 토시 하나 좀 틀리지 않고 읽어달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거학과 싸울 생각 안 하고 식구끼리 밥그릇 싸움하는데 여념이 없는 민주당 제발 정신 차려라. 내전할 때냐? 자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만큼 좀 상황을 시민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곽상도 방금 나온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억 클럽 이야기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대장동에서 50억을 받았다, 퇴직금으로 받았다라는 명목으로 문제가 된 바가 있죠. 이 각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나왔고요. 아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이것 좀 어떻게 먼저 봐야 될지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법률위원장, 우리 경찰 출신. 네, 일단 50억 무죄는 너무나 황당하죠. 왜냐하면 31살 대리가 6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자기 아버지가 민정수석의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50억까지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녹취록에도 분명히 이 아들 이름이 병채입니다. 병채 통해서 50억 보냈다라는 그 녹취록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무죄 받았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이게 뇌물이 아니라면 뭐가 뇌물이겠습니까? 병채 통해서 50억 받았다. 50억 주겠다라는 주겠다. 그 녹취록이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너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공소기각을 한 법원의 판단은 뭐냐면 검찰이 무리해서 추가 기소를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예. 네, 요즘에 이런 판사들을 왜 나는 계속 못 만나고 있나. 저 변호사잖아요. 저도. 그러시게요. 네,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 것도 네. 기각해줘. 공소권 남용이요. 이게 형법 교과서에서부터 저희가 배우기는 하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공소권 남용 인정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 2건인가밖에 없어요. 네. 아, 그래요?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서울시 유우성 씨 사건이죠. 사건이거든요. 사실 그것도 1심부터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가서 겨우. 맞습니다. 그 공소권 남용의 법리가 왜 이렇게 적으냐면은 대법원이 이거는 그냥 잘못하는 수준으로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검사가 적어도 미필적으로 뭐 피의자를 괴롭히려는 의도 이런 정도까지는 가야지 이걸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인정을 안 해왔어요. 예. 근데 이거 곽상도 이건 같은 경우에 검사가 그러면 곽상도랑 그 아들을 괴롭히려고 이걸 기소를 했다는 거가 되는 건데요. 판결에 따르면. 네네. 이게 이렇게 쉽게 인정되는 거였나 싶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인정되기 쉬울 거였으면은 뭐 지금까지 공소권 나면 인정됐어야 할 판결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뭔가 이거는 석연치가 않아서 요즘에 이게 유행인데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이런 걸 감춰주기, 그러니까 여기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법원이 지금 유행이 불고 있어요. 계약서가 없어서 무죄다. 뭐 차용증을 썼으니까 빌려준 거라서 무죄다. 급여로 받은 거니까 무죄다. 뭐 이런 거 연달아 지금 시리즈물을 지금 출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왜 이러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예. 어제 오늘 뭔가 기류가 안 좋다라고 사람들이 좀 느끼는 것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재판인 2월 19일에 윤석열 선고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건 뭐 결국에는 이건 사법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면은 국민들이 판사도 이제 믿지 않을 거잖아요. 예, 사법부를 국민들이 믿지 않은 건 끝장이거든요. 결국에는 배심원이나 뭐 이런 좀 특단적인 그런 제도로의 이행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이게 만약에
공소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소권 남용 때문이 아니라 이중 기소. 그렇죠. 이미 한 차례 예. 기소가 된 바가 왜냐하면 있죠. 이제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됐고 1심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2심 중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범죄수익 은닉법으로 추가 기소가 된 건데 범죄 사실 내용이 똑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판단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중 기소는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공소권 남용으로 이거를 공소기각을 하는 건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슈퍼챗 써주시면서 또 다른 분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동키맨이 저는 5월 2일 공직선거법 파기한 속대 화가 나서 민주당 가입을 했는데요. 지금 좀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취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좀 연이어서 재판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단건의 어떤 재판부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특히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률위원장님, 네.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되죠? 제가 지난번 이제 김건희 판결 예, 1심. 어느 방송에서 이제 생중계 선고하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같이 하셨군요. 논평을 했는데 예. 제가 항상 생중계 선고하는 방송에 나갈 때마다 이상한 나가지 마. 지금 2월 19일에는 좀 자중하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표 그 파기환송 판결 때도 생중계 선고하는 자리에 그랬어요? 제가 들으면서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나중에 저 파기 재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사실은 그 논리면 막판에. 파기재판 할 만했죠. 위원장이 19일 날 즈음에 어디 해외 출장이라도 좀 한번 가지. 그래 그냥 밖에서 당차원의 입장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판결 때도 정말 들으면서 음.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사실 인정의 문제 다 빼고 법리적으로 정말 그런 정말 놀라울 정도의 판단들을 이제 막 이렇게 낭독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고가 돼버렸어요. 예. 근데 또 선고들이 이제 그런 선고들이 계속 사실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법률 규정이 위반해가지고 기소를 했을 때라고 예. 하는 것인데 공소권을 얼마나 남용했길래 공소기각이라고 저렇게 이제 그냥 아주 당차게 공소기각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인데 저런 사안들이 김건희 뭐 일련의 판결들이 이제 명태균이랑 김영선 이 판결들도 나왔고 또 이제 곽상도 판결 나왔고 그래서 좀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살얼음판을 좀 걷는 느낌이고요. 예. 예. 참 그래서 이제 사법개혁 이슈에 대해서 다시금 좀 불붙여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김규현 변호사님의 말을 좀 가볍게 듣기 어려운 상황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당내에서 그래서 지금 뭐 검찰개혁 포함해서 이런 사법개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긴장하고 예. 좀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잡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더 이제 좀 불붙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명태균, 김영선 두 사람이 이제 1심에서 무죄가 어제 나와서 그 부분도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의 좀 연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여서 아마 좀 세 분의 총평을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지은 대변인님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공천받을 길이 열렸다. 그렇죠. 이걸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명태균이 김영선을 공천받게 해주고 세비 반띵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 돈은 그 공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총괄 본부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총괄 본부장으로 한 일 중에 가장 큰 게 공천받게 해준 거예요. 그것 예. 때문에 이제 한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공천 브로커나 아니면 선거 브로커들한테 그냥 돈을 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은 내 총괄 본부장이들 내 특보든 어쨌든 자리 하나 주고 월급 형식으로 주면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꼼수를 완전. 그렇죠. 예. 이거를 그냥 합법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 거고 또 두 번째는 법원에서 김영선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왜 공관위에서 이 김영선으로 결정이 됐을까? 이게 다 우리 다 들었잖아요. 당에서 말이 맞네. 그 김영선 해주라는데 당에서 말이 맞네.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과 명태균이 또 문자 주고받은 것도 나왔잖아요. 경선하라는데 단수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앞으로 공천 헌금을 처벌 못한다. 아주 공천 헌금을 합법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공천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는 김규현 변호사님은 지난 총선 때 겪어보셨잖아요.
거예요. 대로 또 찔러서 한 번 돌리시는. 아니 이렇게 해주면 안 아. 되는 건데. 그랬어요? 돈- 아니 지금 두 분 아니, 이러시면 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진짜 돈을 몰랐어. 좀 많이 모아보려고 해요. 어. 돈을 모아야겠구나 저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당사자들한테는 저런 판결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들거든요. 그 전형적인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그런 그렇지. 거잖아요. 네. 돈은 줬는데 공천원금은 안 공천 영향력도 있었는데 무죄 무죄. 그러니까. 관계가 없었다. 예. 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또 강혜경 씨랑 저희 김태열 소장님 공익제보자 예. 대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변호사인데 덕분에 우리 김태열 소장님도 같이 무죄가 나왔어요. 예. 그 변호사가 무죄를 받았는데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은 경우는 이게 그거 뭐 이런 경우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 일단은 근데 정말 그 제가 총평은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하는데 창원지 검도 그렇고 창원지 법도 그렇고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예. 느낌을 굉장히 받았어요. 검찰과 법원 모두 예, 불성실하다. 일단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수사 기록을 제대로 읽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예, 예. 이런 대표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명태균 씨 거래요. 예. 우인성 판사만도 못한 거예요. 적어도 우인성 판사는 그게 명태균 거라는 거는 인정을 했어요. 기록을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서 저 창원지법 판결을 보면 명태균은 거기서 돈 받아간 게 한 600만 원밖에 없더라. 예. 반면에 강혜경 씨나 김태열 소장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갔더라. 그러니까 명태균이 직원 아니냐 이거. 더 적게 받아간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 이게 맞다 치면은요. 직원이니까 월급을 더 많이 받아가죠. 네. 경영이 어려우니까 사장은 별로 돈을 못 받아갔겠죠. 두 번째, 그리고 600만 원만 받아간 게 아닙니다. 명태균 씨는 그 당시에 신용불량자였어요. 예. 자기가 직접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부인이나 가족, 친척 아니면 자기의 채권자한테 직접 돈을 쏩니다. 예. 강혜경 씨한테 쏘라고 지시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금액이 얼마인가? 1억 9천만 원이 넘어요. 네. 이래도 사장이 아니에요? 아니 재판부도 그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료를 냈고요. 검찰에. 예. 그럼 수사 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음. 근데 왜 이거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600만 원은 또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보기는 했는지 예. 의문입니다. 아 이미 무죄를 예단하고 재판을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창원지검도 굉장히 불성실한 게 지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수사팀에서 아는 검사님들이 좀 있어요. 예. 물어봤죠. 이게 사실 명태균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인이 돈을 받아야지 성립하는 죄예요. 예. 일반인이 돈을 받으면 그게 안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근데 명태균 씨가 그럼 정치인이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냐? 이거 잘 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 애초에 항목 기소를 그렇게 그렇죠. 하지 명태균 말고. 씨는 예. 단일 그 개인으로서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정치인하고 엮여야지만 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으로 선거법에서 보는 그런 사람은 정치인의 캠프 뭐 사무장, 외교 책임자 이런 사람들은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봐요. 예. 예, 그래서 김영선이랑 명태균을 엮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인이랑 명태균을 엮어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김영선이랑 엮으면 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비 반띵 부분의 경우에 김영선이 명태균한테 줬잖아요. 예. 자기가 자기를 위해 정치 활동하는 사람한테 돈을 줘요. 내가 나한테 준 거잖아요. 이게 죄가 돼요?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아 애초에 법리를 그렇게 갔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태균은 김영선을 위해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 여론조사나 이런 거 다 누구를 초점으로 두고 합니까?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한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이랑 엮어야 되는 거다 이게. 그래야 모든 게 뚫린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아직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이에요. 아. 계엄 전이고. 예. 예. 아 근데 사실 재판 윤석열이랑 예. 엮는 거를 진짜 그 회피를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부담스러워했더라도 우리가 이진관 부장판사의 케이스를 보면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지적을 하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능하죠. 예, 근데도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탄핵된 것도. 다음에는 당연히 그럼 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왜 안 하냐고요. 근데 보면 수사팀 중에 그 핵심인 사람들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버리고 거기 남은 사람들 그 좀 약간 이제 서브급 기수가 좀 낮은 예. 검사들만 몇 명 남아가지고 창원지법에서 공소유지를 했단 예. 말이에요. 이 의지나 역량이나 아니면 뭐 여력이 있었겠습니까? 네.
참 계속해서 좀 너무 그러니까 이거 아쉽다라는 말 정도로 좀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줄줄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씨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도 뭐 해볼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들이 이제 줄줄이 선고가 되고 있고 예. 예정이 돼 있는데 저는 봐줄 결심 재판부에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노골적으로 너무 억지스럽게 무죄를 선고하는 흐름들이 이제 반복되다 예. 보니까 재판부가 한쪽에 편향적으로 봐줄 결심을 하고 이렇게 선고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자금법 사건에서는 이 정치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재판부가. 근데 이것은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정치자금 받으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헐렁헐렁하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오세훈 사건도 사실은 이제 또 관련돼 있고 해서 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계속 이런 일련의 판결이.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뭐 사실 어떻게 대응할 방법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답답해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답답한데요. 사실 저희는 이제 그래도 수사 기록에 다 있으니까 적어도 그걸 읽으면 이렇게는 못할 거다라고 나왔어요. 예. 근데 안 읽어버리니까 저희가 이제 항소는 하겠죠. 항소심 재판부에다가는 강제로 좀 읽게 좀 떠먹여줘야 돼요. 예. 이렇게 떠먹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검사찰 공소 유지를 믿을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피해자, 그러니까 강혜경 씨나 김태열 소장 그 변호인으로서 자료를 계속 내려고요. 이미 냈는데 예. 또 내야죠 계속. 이거 있으니까 보세요 좀. 파기환송식 땐 그렇게 뭐 수만 장들을 뭐 며칠 안에 읽더니 이건 왜 이러시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2심에서 그 공소유지 똑바로 하는지 좀 국민들이 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이 검찰총장이 지휘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지휘도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좀 적극적인 사건 지휘도 필요하다. 뭐 그 말씀도 굉장히 좀 눈에 귀에 들어오긴 하네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 뉴스타파에서 명태균 1심 무죄 재판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분이 지난 2월 4일에 이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이죠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참 선고나기 하루 전날 약식 기소가 되는 놀라운 일도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네.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HDC라고 해서 신라면세점 관련돼 있는 합작 곳인데 여기에 면세점 팀장한테 이제 명품 자켓과 코트를 80% 혹은 95% 할인받아서 결제했고 그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져갔다. 하지만 돈을 진짜 줬는지에 대해서는 참 이게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부장이 그냥 계속 재판을 진행했었다라는 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요. 사실 재판 중에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보도 몇 달 전에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절도범이 강도범 심판하고 있고 뭐 성폭력범이 성폭력 재판장 맡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돈 받은 사람이 돈 받은 사람 심판하고 심지어 무죄를 줘버려요. 네. 자신의 어떤 평소의 그 철학이나 그런 게 반영된 건가? 자기가 이 정도는 받아도 괜찮은 받아 먹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한 건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는 형식적으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죠. 본인이 회피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바꿔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엄정하게 법률을 따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 신뢰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 내용도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그 공정의 외관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런 판사가 저렇게 판결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저걸 고지그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저 정도면 저거 지금 법원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네요. 중징계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식은 없죠. 징계 소식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제 최대한 이제 이런 걸 미루고 이후에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럼 당에서도 이제 이 해당 판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징계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야겠네요. 예, 오늘 발표된 법관 인사에서는 창원지법 부장판사에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왔네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기 봉지욱 기자가 이거 잘 봐야 된다고 얘기한 게 있는데요. 수원지법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뭐 쌍방울 대북송금 이런 재판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해요. 예. 거기 재판장으로 보내려고 한 거라면은 이건 심각한 사태인 거죠. 잘 지켜봐야 재판 정지된 사건. 예. 근데 이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다른 피고인 있을 수 있으니 참 모든 걸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긴장을 또 이렇게 아직 2월 19일까지는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데 좀 당에서는 논란이 되는 게 계속 오늘 합당
합당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 좀 그만해라라고 저희 댓글창에 달리긴 하는데 여진이 아니라 그냥 계속 예. 여진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본진 같은 본진으로 예. 그 문건이 또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는 유출에 대해 조사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에 계시니까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이용우 의원님이 먼저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될 것 당직 맡고 계신 대변인께서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 문건은 합당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22일 이후에 실무진에서 만들어진 네. 거더라고요. 오늘 백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제 실무자에게 합당 절차라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이 내용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무진에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이해찬 전 총리님 장례식 절차가 있고 하면서 일주일간 논의가 다 중단이 네네.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건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게 보고되거나 논의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과거 사례 절차라든지 당원 당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절차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지금 이제 뭐 6월 3일이 지선이니까 언제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언제까지 또 뭐 경선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역순으로 쭉 했을 때 언제까지는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뭐 절차나 과정이나 어떤 일정표처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일정도 사실 이제 보고가 안 되면서 이미 흐트러진 일정이어서 요 문건 자체가 이제 과거의 문건이 예. 되어 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만든 거 자체는 저는 좀 당연히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지금 합당 관련해서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상황이 안 좋다. 예, 뭐 그렇죠. 예, 여전히 이 합당을 둘러싸고 좀 다른 의견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삼선 의원분들하고 이제 대표께서 아마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 같고 이제 재선 의원분들하고도 이제 또 간담회가 예정돼 있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이제 어떤 의견 수렴 과정들을 밟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초선 의원분들하고는 어제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예. 비공개로 진행을 했죠. 이제 다수의 의견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브리핑이 나갔고 초선 의원 내부에서는 또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면서 또 이제 텔방에서도 의견 교환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런 초선 의원이시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대표가 합당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후속 실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무자 차원에서의 준비는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또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제 작성 시점과 지금 공개되는 시점이 이제 텀이 있어요. 텀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네. 벌어진 상황에서 이제 이 문건이 딱 공개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 문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건 실제 맞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러저런 방송에서도 그렇고 간담회 우리 초선 모임에서도 그렇고 의견을 밝혔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합당을 지선 안에 빠르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매듭 짓는 것이 과연 우리 지선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적절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께서 상대가 있는 의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또 없는 일처럼 다 걷어들여라,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의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는 이슈고 또 당내의 어떤 미칠 파장이라든지 당 운영에 어떤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있어서 일단 제안은 제안대로 두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지금 상황은 지선의 압승이다.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는 지방선거 압승에 좀 집중을 하자. 이 합당이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 일단은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이런 합당 문제는 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또 의견들이 또 있고요. 예. 그래서 향후에 이게 당내에서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자가 아직도 오나요? 이용 의원님한테도 당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아는데 계속 많이 오고 어제는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이제 1000건이 와 있더라고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1000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문자 보면은
이렇게 쭉 읽거나 또는 이제 읽음 표시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1000건이 들어와 있고 오늘 또 동아일보 기사 나간 뒤에는 또 그걸 가지고 또 문자를 엄청 많이 보내시고. 근데 그래서 제가 여진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 상황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걱정되는 거는 합당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또 합당 이슈로 인한 당원들 간의 어떤 이런 갈등의 어떤 상황들이 또 치유되는 과정이 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 지도부와 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저희 지역위원회 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한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서울의 민심, 마포죠. 네. 근데 이제 합당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다수지만 좀 조용하게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고 또 나머지 한 부류는 아직 마음은 못 정했고 어쨌든 중립적인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일단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요렇게 이제 당원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고. 근데 국회의원님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 의원님들은 합당에 찬성하고 반대하고가 아니라 합당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합당의 반대가 아니라 합당 논의 자체에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아직 사실 마음을 못 정했고 이제 토론을 하면 토론을 듣고 좀 그 장단점을 좀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게 저희의 목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3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지선에 압승을 해야 될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정권 재창출일 거예요. 그러면 합당이 여기에 얼마나 이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언제 합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잘 몰라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1안, 2안, 3안이든 찬성 반대든 좀 얘기를 들어보고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차피 합당은 그 당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결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 토론까지 나가기 전에 이거 자체를 진행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좀 논지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렇다면 이거를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자 이렇게 또 어젠가 그젠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진행되는 과정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 만약에 이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 추진 여부를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당원들이 추진하라 그러면 이제 그 로드맵대로 추진을 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것도 괜찮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규현 변호사님도 민심을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 말 안 하려고 앞에서 명태균 때 엄청 많이. 아니 제일 그래도 좀 자유로운 그렇죠. 법률 부위원장이셔가지고 2명 중에서 여기 3명 중에서는 그러니까 부위원장 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도 저는 그냥 정체성이 그냥 뭐 평당원 내지 그냥 외부에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위치네요. 네. 근데 당원 주권주의. 같아요. 네, 저희가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 바꾼 지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왜 벌써 이렇게 험악해지고 분위기가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이재명 정부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한 뭐 60-70%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바램을 모아서 지금 탄생시킨 정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지금 사실 뭐 합당이냐 뭐 합당을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분들의 마음을 잘 받들어갖고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막 당에서 서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뭐 목소리 너무 어두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런 모습을 어떡해요? 보이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굉장히 조심스럽게 실망스럽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둘보다 우리 손해 보는 느낌이야. 당원이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진짜 합당을 하는 게 뭐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선거 승리에 뭐가 더 도움이 되냐 이거는 잘 몰라요. 제가 그 전문가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거는 전문가분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잘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지지자나 당원들한테 너는 어느 쪽이야라고 하면서 다 떠미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당에서 당원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 뭐 당원 투표를 하겠다, 뭐 누구한테 물어보겠다 하는 건데 당원들은 아니 사실 뭐 데이터나 뭐 선거 전략이나 전문가는 사실 뭐 당의 지도부나 뭐 조직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갖고 뭐가 제일 도움이 된다는 거를 설득을 해줘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뭐 너는 합당 찬성이야 반대야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여기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합당을 찬성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거기서 가장 이제 귀에 들어왔던 게 김상욱 의원님은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조목조목 내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쭉 쓰셨는데 예. 그걸 보고 되게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자신이 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그걸 듣고 좀 판단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논의보다는 저희는 무엇이다. 자꾸 이런 논의가 되니까 저 사람이 정치적 서 있는 프레임. 자리가 네. 여기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예.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판단을 잘 못하겠다. 그 합당이 정말 어떤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잘 판단을 못하겠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논의가 벌써 한 2주째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갈등만 더 깊어지는 것 같아서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당에서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어떤 방향으로 내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속도야 뭐 어떤 방식으로든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합당 방향으로 속도를 낼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속도를 낼지 여기서부터가 또 또 어떻게 갈린다. 보면 중요할 수 있어요. 아, 같아. 예. 그리고 저는 초선이지 않습니까? 예. 초선 의원들의 그 반응들이 예.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그 나오는 이유가 처음 치르는 선거거든요.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네. 그리고 초선들이 직접 출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처음 지역위원장으로서 이 선거를 관장하면서 치르는 선거라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챙겨야 될 부분들부터 여러 가지 이제 부담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더 강하게 있는 것도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럴 수 있겠다. 굉장히 큰 이슈인 합당이 예. 툭 던져지면서 이 합당에 대한 지역의 또 당원들의 어떤 의견 교환들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걸 가지고 또 갑론을박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이게 약간 여기에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이런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예. 그럼 근데 재선이나 3선, 다선 의원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결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생각들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네. 또 들어보니까 지역마다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니 생각이 다른 건 네, 당연한 네. 건데 이제 그것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건 당의 리더십이기도 하니까 네, 그런 네. 차원에서 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의원총회에서 어제는 또 이제 보안수사권 관련된 이야기가 좀 정리된 것 같던데요. 네. 정리가 확실히 된 겁니까? 어제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만 공수처에 주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정부 안과는 뭐 이렇게 좀 결이 다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예. 요청을 제가 안 들어갔고요. 어제 다른 일이 있으셨나요? 그 저기 상임위 법안 소위가 이게 있어가지고 다 겹쳤군요. 법안 소위가 더 예, 중요해가지고 예, 예. 일단 요청 못 들어갔는데 기사 내용만 보면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보여지긴 하고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정부에 전달하고 그거를 예.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또 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 무겁게 좀 받아 앉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 내용을 받아서 이제 차후에 저 부분은 어쨌든 이제 형사소송법 문제니까 예. 차후에 이제 검토를 할 테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공식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라도 보안수사권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밝히셨어요. 예.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당에서 좀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은 예외적으로라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 단정적이고 확정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또 들기도 해서 꼭 대통령의 어떤 그런 의견과 달리 당이 또 다르게 간다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과 규정은 꼭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라도 필요한 지점이 뭔지.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거나 예. 구속기간 만료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들잖아요. 그거 플러스 알파 어떤 예외적인 필요한 사유들이 뭔가 있으면 그걸 리스트업 해보고 그 리스트업 해본 다음에 그것이 보안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보안수사권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영역인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인지를 놓고 하나씩 따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보안수사권이 꼭 필요하거나 그것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예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긴 하겠다. 예. 근데 뭐 예를 든 사유만 하더라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보관은 있어서 그 예외 사유도 보안 수사권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예각화된 논쟁 구도가 형성이 돼가지고 예. 이 문제가 교통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의총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런 방향 네. 의견은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 정성호 장관은 여튼 보안 수사권이 명칭이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경찰 등 1차 수사기관 수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 대책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변호사님 눈이 반짝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대통령 입장이나 정성호 장관의 입장에 굉장히 가까운 입장인데요. 예. 이게 보안 수사권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된 것도 아닌데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서. 그리고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고 했을 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경찰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원 판결까지 하나의 형사 사법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서 다 됐고 그냥 보안 수사권은 없애고 가. 그리고 나머지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 라는 거는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말고도 지금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기소권은, 검찰의 기소권은 어떻게 통제를 할 거예요? 완전히 묻혔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안수사권 이 논쟁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제가 보안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줘야 된다라는 입장인 이유는, 원래 그 검찰개혁 논의가 한 거의 10년 넘게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 원래 보안수사권은 당연히 유지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에 작년 말쯤부터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게 휘발성 있게 막 폭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경찰이 수사를 해왔어요. 그러면 검사가 그걸 받을 거 아닙니까? 서류로 받죠. 서류를 보다가 뭔가 미진한 게 있거나 아니면 의문이 나는 게 있어요. 또 받아서 검토하고 있으면 피해자나 피의자 중에 사건 관계인들이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찾아오기도 하고요. 뭘 내기도 하고 면담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만나서 들어보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안 수사권이라는 걸 완전히 없애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못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눈물 난다고요? 아니 못 만난다고요. 못 만난다고요? 죄송해요. 잘 안 들려요. 눈물도 나죠. 그 사람들 만나면 눈물도 나는데 네.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뭐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걸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거 추가적인 증거니까 받아달라고 했을 때 그 수령을 하잖아요. 그게 수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거나 사람을 만나갖고 물어보고 뭔가를 확인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게 되는 거고 완전히 그렇게 가면은 완전히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해서 문자주의 그대로 가갖고 수사를 아예 하지 마라 못해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보면은 경찰에 서류 갖다 주면서 대공 업무입니다. 도장 찍으십시오. 꽝. 그럼 검찰도 그대로 기소해갖고 법원에서 서류만 보고 피고인 유죄. 이렇게 때리는 게 재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서류 재판이라고 하죠. 조서 재판이라고도 하고. 그걸로 가는 게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뭐 면담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겠지. 뭐 이런 건 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아니면 뭐 보안 수사라고 안 하고 보안 뭐 조사. 아니면은 뭐 이게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비스무리한 그 절차를 하나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기능이 어쨌든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형사소송법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걸 조사권이라고 하든 뭘라고 하든 간에 그 면담의 성격, 그 면담했으면 면담 조서 쓰겠죠. 그리고 뭐 증거를 받았으면 증거 받겠죠. 그거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에서. 수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형사소송법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이 하고 싶은 될까요? 말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오늘 패널을 잘 구성하셨어. 제가 봤을 때 제가 민주당이 정말 큰 당이 됐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어요. 세 분 다 민주당이신데 맞습니다. 되게 의견이 다르시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김기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하나도 동의를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서류 예전으로 군사정권으로 돌아간다. 서류만 보고 유죄를 판단한다는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공판 중심주의 지금 재판 다 공개되고 있고 거기에서 다 보면서 중계까지 하면서 유죄 무죄 다 해가지고 결국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건데 무슨 검사가 자료만 보고 그걸로 무슨 유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고요. 지금까지 검사들이 검사실에서 피고인 불러서 뭘 했습니까? 지금 뭐 증거 조작하고 협박 회유하고 하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모든 나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권을 떼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경찰에게 이 모든 걸 주면 경찰이 조금 잘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다시 검사한테로 붙인다? 이거는 아니에요. 검사 개혁, 검찰 개혁에 맞지 않는 거고 그렇다면 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시민들이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말이 보안 수사권이지 그냥 수사권입니다. 뭐냐면 처음에 원래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검사한테로 보내서 만약에 또 혐의가 있다 생각되면 이제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네네. 유죄 무죄를 판결을 해야 되는 건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확증 편향이 생겨서 일사천리로 기소까지 가는 중간에서 한번 걸러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갖고 있으면 이거 그냥 수사권이랑 똑같습니다. 이 수사 기소의 분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한 4,000명인가요? 그 수사관들을 그대로 남기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검찰청에서 계속 하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우리 보안 수사권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수사관들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이 정권 끝나면 우리 다시 조금씩 늘리면 된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처럼 딱 필요한 요것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생각은 그게 아니다. 지금 4년만 견디면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수사관들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나머지 넓히는 거는 또 문제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여지를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그 이용우 법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하면 경찰이 하고 검찰로 넘어갔을 때 뭔가 보안 대책이 조금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보고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도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다 제거를 해나가고 정말로 보안 수사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있다면 그때는 그 정도는 뭐 허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고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눈이 반짝이셨는데요. 해도 돼요? 시간 괜찮아요? 이거 이 주제로 안 끝납니다. 안 끝나네요. 네. 민주당에서 한번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두 분을 다시 모셔가지고 하면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원은 공판 중심주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수사권이 보안 수사권 포함 다 없어지면 기소 전에는 아예 검사가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기소하고 나서 증인이나 피고인으로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기소되는 것 자체만으로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무작정 기소하고 나면 나중에 무죄가 나오든 말든 있다 이 사람 막 2년, 3년 재판 끌면서 패가 망신한다고. 그거 안 하고 그 전에 끝내려고 검사가 확인하게 하는 건데 그 전에 검사가 확인을 못하게 되면은 이건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지금 조작 검사, 정치 검사를 퇴출시켜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 그럼 과연 검사는 과거에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역의 토착 비리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아내고 했는데 그런 수사조차도 그럼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뜻인가라는 것이 좀 저는 의문이 조금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토착 비리와 관련된 거는 검찰도 조작을 많이 하지만 경찰도 그에 못지않게 또 해요. 그런 것들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중수청이 그럼 앞으로 그걸 잡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입법 예고된 거 보면 중수청의 그 범죄 권한 거기에 대해서 경찰관 범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경찰 외에는 아무도 수사할 수가 없어요. 네, 공수처가 있는데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서장 이하 순경까지는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밖에 없는데 그러면 검사가 검사 수사한다고 그렇게 못 믿는다고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경찰이 경찰 수사하는 건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이고 수사관을 보안 수사권을 이용해 갖고 이제 수사관 조직을 남긴다는 부분은 다 없애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이제 사실 좀 잘못된 통념이 미국이나 독일 검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거기도 극소수지만 수사를 합니다. 수사관 조직이 있고요. 극소수라서 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하기 위한 극소수의 수사관만 남기든지 아니면 아예 다 빼고 경찰을 파견받아서 보안 수사를 하는 인력을 받아가지고 그 인원들을 하게 만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좀 강구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 내부의 분위기나 이런 거를 보면은요, 제가 물어보면 주로 이제 민생 사건을 하는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은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맨날 그걸 하는 사람들이니까. 공판부 검사들이 이거 안 되면은 사실 뭐 이거 어떻게 기소 불기소를 하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민원인들 그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챙겨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또 한편은 저한테 김 검사 그런 얘기 하지 마. 보안 수사권 얘기 하지 마. 왜요? 그냥 다 없애게 놔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어요. 특수부 검사들이에요. 공안부나. 왜요? 그 사람들은 보안 수사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안 수사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고. 그럼 그런 뭐에 거는 관심이 저기 있어요? 그 평민 검사들이 나는 거지. 검사 안에 우리 귀족이 있어요? 귀족들은 보안 수사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다 인지 수사지 수사 개시하고 처음부터 하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요. 그 권한을 사수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보안 수사 다 없애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나오는 게 일단 없애보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또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바꾸려고 할 때 결국은 국민들은 강력한 검찰권을 원하는 시기가 다시 온다 언젠가. 그 특수부 검사들은 그걸 믿고 있다. 저보고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참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지점들의 검사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지은 대변인님의 마지막 반론만 듣고 넘어가시죠. 네네.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은 해야 되니까. 보안 수사권은 없지만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지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검사가 봤을 때 이거 기소해야 되는데 혹시 좀 수사가 좀 미진하다 이러면 경찰한테 이 부분 수사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안 들으면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가지고 웬만한 수사는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찰에서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묻으면 어떻게?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불송치 이거 죄가 없다라고 불송치를 하더라도 검찰에다가 90일 동안 보내가지고 그 사건 기록을 보내서 검찰에서 다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고 만약 문제가 있다 하면 다시 재수사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만들어져 있다. 제도적 보안 장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치열한 논쟁에 대해서는 이 두 분의 토론 지금 한 20분 했는데요. 그것만 잘라가지고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하면 한번 돌려주십시오. 3일 가요. 지금 여기만 딱 잘라서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쟁점들 굉장히 나와 있다. 저희가 사실은 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많이 했었던 이야기들. 제가 그 특위에서 간사를 했는데 정말 익숙하게 들어보신 이야기 같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서 옛날 이게 사이 안 좋은 누나랑 남동생처럼 맨날 티격태격했었어요. 8시간 동안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좀 내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이제 만약에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책 마련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지은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보안 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라든지 또는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보안 수사가 아닌 접촉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필요는 없으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래서 뭐 면담이 됐든 뭐 의견 조회나 의견 청취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 만날 수 있는 어떤 고리들을 수사의 방식이 아닌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또 저는 검경 간의 사전 협의를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대책도 좀 만약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강구를 사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재판장 같으세요. 민사 재판에 마무리해 주신 간사님. 이렇게 협의하고 간사한 간사입니다. 아이고 갑자기 아재 개그 나오니까 얼른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쿠팡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쿠팡 이슈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모양새고 사실 쿠팡은 그걸 원한다는 느낌을 좀
끝없이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장동혁 대표가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이 관세 25%가 쿠팡 때문이다라는 주장까지 했어요. 쿠팡 전문가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한동안 말씀 못 하셨는데 좀 쿠팡 이야기로 길게 해주시죠. 그 작년 연말에 이제 쿠팡 청문회를 했었잖아요. 예. 과방위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석 청문회로 여러 상임위가 같이 네. 이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쿠팡 문제를 한 1년 이상 집요하게 다뤘던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시죠. 국정감사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그렇고 별도의 환노위 청문회도 열었었어요. 예. 작년 1월 달에는. 근데 그때와 작년 연말에 청문회 했을 때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태도가 예. 일단 헤럴드 루저스 기고만장 그건 다 알려져 있고 그분 늘 그랬던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이번에 왔잖아요. 그 예. 사람은 기고만장이고 그 다음에 한국인 임원들도 완전히 그 자기 할 얘기들 끝까지 밀어붙이는 하는데 기존에는 안 그랬거든요. 보통 국정감사나 국회 어떤 회의장에 불려 나오면 피감기관인들은 예. 자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질의를 주도하는 거니까 시간도 제한적이고 그러면 됐고요. 다음 질문 답변하세요. 이렇게 가는데 자기 얘기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강한 톤으로 얘기하고 예. 그래서 어라? 기존하고 많이 다르네? 제가 곰곰이 그럴 정도로 바뀌었어요. 태도가. 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단 헤럴드 루저스라는 미국인을 한국 쿠팡의 대표로 내세운 거는 미국인, 한미 관계, 외교 문제, 예.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계속 연출하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어떤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예. 외교 문제와 외교 문제로 좀 비화시키는 어떤 그런 저는 그렇게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그래 보여요. 지금 소환장까지 발부했다는 거잖아요. 미 의회가. 네. 미 의회에서 불러가지고 공식적인 발언의 공간을 이제 쫙 깔아주는 거죠. 얘기해봐. 어렵지? 한국이 귀찮게 한국 하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업하기 힘들다. 근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요. 최근에 그 쿠팡에서 자기네들이 정부에서 얼마만큼 많은 질의를 받고 얼마만큼 많은 자료 요구를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흘립니다. 언론에. 기사화가 나왔어요. 예. 우리 이럴 정도로 기업 운영에 한국이 너무 힘들게 해요.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에 사실 제가 오늘도 쿠팡 그 대표를 만나고 왔는데 로저스 말고 이제 CLS 대표를 만나고 왔는데 태도가 진짜 많이 다르고요. 예. 다른 상황 속에서 제 느낌은 이거는 외교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전략이네요, 그냥. 그걸 그런 것 전략으로 같아요. 삼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 제가 여러 루트로 이걸 들어보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뭐냐? 이번에 쿠팡의 이런 불법 부당한 경영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이것은 차별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한국의 헌법과 법률과 그 테두리 내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봐주면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국내 기업에 대해서 똑같이 그런 잣대를 들이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소나기 피하기식의 쿠팡의 어떤 행태가 이번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쿠팡 관련 범정부 TF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예. 범정부 TF에서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외교 문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진화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국회 내에서도 국회 차원의 TF를 구성해서 당정 간의 어떤 그런 긴밀한 소통을 속에서 국회에서 할 일은 또 하겠다. 이런 입장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름도 사실 바로잡기 이런 거 좀 못 쓰고 이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쿠팡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TF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지역에 가면은 정말 쿠팡에 대한 공분이 커요. 그럼요. 그래. 예. 심해. 근데 이제 쿠팡 바로잡기 말 그대로 잘못된 부분 바로잡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명칭은 부차적인 문제고 핵심은 실질적인 조치를 어떻게 강구할 수 있을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자체의 문제인데 우리 내부의 문제인데 외교 문제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내적으로 비슷한 목소리 내야 될 것 같은데 참 그게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쿠팡이 한국을 독립국가로 생각하고는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그냥 속국 정도로 생각을 하고 속국 정부가 귀찮게 굴어? 그러면 본국 정부에 일러야지. 지금 딱 이런 태도를 실제로 보이고 본인도 있는 미국 기업이라고 거거든요.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독립국가의 어떤 우리는 독립국가이고 절차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다라는 그런 어떤 위험을 제대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는 맘 같아서는 미국의 아이스처럼 안 돼요. 들어가가지고 아이스 그냥 안 돼요. 다 하고 싶지만 예.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 우리야말로 진짜 문명 국가다라는 차원에서 진짜 법적인 조치를 철저하게 절차를 다 조치를? 지켜가면서 예. 그걸 보여주는 모습을 제대로 한번 이번에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 외교 문제가 있으니까 강하게 못 나가는 면이 있으니까 예. 야당에서 이럴 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예. 도와주기는커녕 야당에서는 오히려 뭐 쿠팡 편을 들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정말 국민의힘은 어느 당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관세 문제랑 막 연결을 시키면서 오히려 외교 문제로 본인들이 알아서 막 비화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렇다면 쿠팡에만 성역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주권 국가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말 뭐 수천 명의 그 개인정보 다 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국힘의 이 행태에 너무 화가 난다. 네. 네, 그 라는 심지어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16만 6천 개 추가 유출됐다라고 하는데 새로운 거 아니라면서 네. 말하는 것도 너무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 교섭단체 대표 예. 했잖아요. 네. 본회의장에서 들으면서 정말 기겁을 한 게 어. 아니 어떻게 쿠팡 이슈를 중국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야 니네 미국이 이란 어떻게 하는지 봤지? 베네수엘라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봤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네 미국한테 주고 우리도 미국한테 주고 당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에 대한 이런 대응 방식들이 사실은 중국의 그 이커머스와 관련돼서 중국을 좀 키워주는 어떤 걸로 미국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이 우리를 상대로 큰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논리가 점핑을 거쳐가지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표 연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 지적을 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권리 지키는 어떤 집단이 아니고 쿠팡 이익 지키는 집단으로 전락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댓글로 뭐 탈팡 얘기를 많이 주신다는데 사실 탈팡을 해가지고 이 매출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쿠팡이 제일 두려워하는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다. 제일 아파하는 예,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쿠팡이 지금 독점적 구조잖아요. 예. 원래는요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해봐 어차피 고객들은 안 변해 우리 계속 찾을 거야 이것 때문에 계속 기고만장 태도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런 상황들 탈팡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적인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일부 긴장은 걸렸다고 하는데 독점적 구조를 해소하는 어떤 방책들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쿠팡 말고도 대안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이슈에 있어서는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이번에 개정해갖고 대형마트들도 새벽 배송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대쿠팡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유효한 거 아닌가. 거기만이 아니라 사실 네이버도 있고 뭐 컬리도 있고 다양한 매체들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 많다. 라는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래도 이건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쿠팡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이전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회사였는데 산재와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한 비판을 사회적으로 받아왔지만 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용우 의원님이 꽤 오랫동안 추적해 오셨는데 이번에 저희 시사인 커버 스토리와도 함께 협업을 하셔가지고 내부에서 그 숨졌던 사람의 CCTV를 그러니까요. 잘 안 보여.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좀 위로. 요겁니다, 요거. 말씀하세요. 그 제목이 뭐죠? 은폐 기록. 기록. 쿠팡 은폐 기록. 그 CCTV 어떻게 구하셨어요? 2020 다 루트가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10월 12일 날 그 이 쿠팡에서 일했던 정확히 얘기하면은 CFS에서 그러니까 물류를 담당하는 그 회사에서 일했던 그 장덕준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사망을 해요. 이제 과로사로 사망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실제로 과로사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10월달에 사망 이후부터 정말 그때 당시에는 김범석이 쿠팡 대표였거든요. 한국 쿠팡 대표였는데
김범석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경영진이 달라붙어 가지고 CCTV를 분석을 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초 단위로. 저희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요? 예. 저거는 또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너무 예. 이렇게 줄여놓은 사진이고. 예.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네. 사진도 있거든요. 아까 앞에 사진 한번 틀어줬던 걸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 의원님? 요 네. 사진 보이세요? 예. 요 사진. 예. 한번 들어서 다시 네, 한번. 요 크게 사진인데 해주십시오. 예. 요 사진도 좀 축소한 건데 이거를 좀 뒤로 줌을 땡기면은 다 나오는 사진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CCTV를 다 수거해 가지고 예. 그 돌아가신 분이 일했던 데가 이제 70물류센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CCTV까지 다 끌어와요 서울로. 예. 와가지고 초 단위로 분석합니다. 음. 이거 하고 싶겠어요 이분도 이런 분 이 직원분들도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의 그 직전 그 근무 실태에 대해서 하나씩 들여다 본다는 게 얼마만큼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그 김범석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분석해라. 그래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정리해서 보고했는데 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흔적이 안 나오잖아. 예. 그래서 다시 분석해서 보고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초 단위로 분석해가지고 뭐 컵 들고 이동하는 장면 뭐 이렇게 이제 일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까지 막 분석해가지고 이제 제출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10월 말에 국회에서 이 이슈로 국회에 불려나갈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그때 당시에 헤럴드 로저스가 최고 관리 책임자였어요. 예. 심지어 그래서 이메일을 다 관련돼 있었어요. 박대주는 그때 당시에 그 대표를 이제 막 맡는 상황이었고 다 관련된 자들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하에서 메일로 주고받는 거 다 나왔는데 제시하면은 작년 말에 로저스 나와가지고 이게 메일이 진짜 메일인지 가짜 메일인지 조작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면서 이런 식의 답변이나 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모르는 내용이다 어쩐다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증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예. 바로 즉각적으로. 아. 그래서 지금 막 수사 지금 예. 소환되고 조사받고 예. 있는 상황이 그겁니다. 3차 만에 드디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3차 만에. 예. 이런 제가 그랬어요. 청문회장에서 아니 정말 그 비정규직 노동자거든요. 20대 청년. 네. 20대 청년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과로사까지 했는데 정말 그 물류 선도기업이라고 하는 쿠팡이 대표를 정점으로 해서 한 사람 이거 은폐하겠다고 다 달려들어가지고 초 단위로 시간 쪼개가면서 이렇게 하는 작태가 이게 정확하게 그 이 기업으로서 할 일이냐. 그런데 지금 이 청문회장에 불려 나와서도 그때 당시 메일까지 다 보여준데 내가 메일 조작해서 냈겠냐. 메일까지 보여준데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이게 지금 맞는 거냐. 믿는 뒷구석이 있는 건가 보죠.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해도 아. 정말 끝까지 저렇게 로저스는 이틀 동안 청문했는데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몇 개 접한 게 있는데 쿠팡 조직 문화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그 배달원들 있잖아요. 예. 그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해서 산재도 하고 하잖아요. 너 그 CCTV나 이런 거 보니까 속도 위반했어. 아, 네 잘못이다. 산재가 아니다. 네, 회사 속도 책임이 위반했으면 막 아니다. 산재 안 해줘. 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덕준 씨한테 했던 것 네, 같네요. 저 CCTV 분석하면서도 열심히 일한 그 자료가 남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물 마신 시간, 뭐 화장실 간 시간, 요것만 다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그것만 예.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이제 제출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족들은 CCTV 보고 싶다니까 안 주고 예. 막 이랬던 건데 정말 이걸 보면서 어떤 인간적인 모욕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누군가가 죽었으면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어쨌든 은폐하고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정말 이 한 사람의 죽음을 어떤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없애버려야 할 증거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인간으로서 굉장한 모욕감이 예. 느껴진다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들은 태도도 보거든요. 아, 거기에 그럼요. 대한 것들을 좀 오래 그럼요. 기억할 수 있게 우리가 끝까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것도 짚겠습니다. 사실 상설특검에서 쿠팡 전현직 대표를 기소했는데 이 기사가 그 요새 워낙 많은 현안이 있다 보니까 네. 덜 좀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의 의미가 특검이 이제 와서 기소를 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까지 그럼 사실 경찰이 안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의미를 좀 두 분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안 한 누구시든? 거죠, 안 한 예, 거죠. 예. 그래서 안권섭 상설특검인데요. 그 건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들을 확보를 해서 기소했다라는 것이고 아, 요거는 퇴직금 별건입니다. 또 예, 쿠팡에 예. 건이 되게 많거든요. 예. 이 쿠팡도 아까 이제 그 물류를 담당하는 CFS 음.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라는 회사입니다. 한국 쿠팡의 자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배송을 담당하는 게 CLS고요.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고요. 근데 어쨌든 쿠팡 CFS 사건인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안 줘보려고, 예? 그러니까 안 줘보려고 이제 2023년도 5월달에 취업 규칙을 개학을 해요. 예. 그래서 소위 리셋 규정, 그러니까 일정한 근무를 하다가 근무를 잠깐 쉬거나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기간은 퇴직금 이제 적용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런 기간이 일부 있으면 거기서 끝나고 근무 기간을 다시 스타트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해가지고 일용직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불이익하게 그 취업규칙 변경하려면은 가만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 동의 절차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취업규칙 무효고 기존대로 줘야 되는데 이제 안 줬으니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검찰, 인천지검, 부처지청에서는 예. 이거는 이제 그 문지석 검사는 네. 이거 혐의 인정된다. 그랬는데 이제 위에서 이거 무혐의로 처리해. 덮으려고 해서 했다. 무혐의로 이제 종결된 거예요. 음. 근데 다시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상설 특검이 음.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이 사람들이 쿠팡에 이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들을 다 확보했었어요. 했었어. 예. 근데 그건 이제 무시하고 안 한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바로잡은 건데 예. 정말 아니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안 주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것 자체가 쿠팡답습니다. 쿠팡다워 예, 정말.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쿠팡 행태에서 굉장히 좀 일관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쿠팡 전현욱 대표는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검사 지도부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상설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룬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과 정치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네. 해보긴 했는데 뭐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법과 정치에 속해 있는 이슈이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분명히 시작은 곽상도로 했거든요. 그런 거 따지면 쿠팡까지. 야 너무 지금 한국 사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이슈의 레인지가 참 넓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2-3시간 한 것 같아요. 밀도로는 그 정도 어지러워요. 했습니다. 예, 예, 세 분의 밀도는 확실히 그런 점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예, 못하신 말씀. 예. 예. 그 쿠팡 관련해서 최성락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산재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산재를 인정했어요.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산재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쿠팡이 소송을 내요. 야. 원래 산재 소송은 산재가 불승인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노동자 측에서 다투는 게 일반적인 산재 예. 소송입니다. 거의 99.9%가. 간혹 이런 악의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쿠팡이 그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작년 말에 또 청문회에서 엄청 질타를 했죠. 예. 심지어 이 사건을요 감사원까지 가져가요. 공단에서 이렇게 처분한 것은 감사를 해주세요 이렇게. 아. 근데 이 건만이 아니라 쿠팡이 23건을 이런 산재건을 감사원으로 감사 청구를 해요. 와. 저는 제가 노동사건 산재 사건을 많이 한 변호사인데 노동일이셨 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오. 정말 악의적인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 산재 이 최성락 씨 사건 산재 그 승인된 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예. 최근에 취하는 했더라고. 아 이거 나중에 미국 최근에. 미국 의회 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아, 이 쿠팡이라면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야. 장덕준님 어머님이 박미숙님인데요. 예. 이분이 20년 자식 사망한 이후에 한 5년 넘었잖아요. 예, 예. 최근에서야 이런 진실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때 당시에는 맞아. 정말 알려달라고 관을 찾아가고 회사를 찾아가도 계속 감추다가 최근에 이런 진실의 일단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아직 다 알려지지도 않았어 진실. 예. 얼마나 응어리 적겠습니까? 아, 제가 왜 댓글장 보고 네. 웃었냐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임금님께 캔디님이 굉장히 좋은 댓글을 써주셨어요. 매불쇼에서 늘 아쉬웠는데 여기서 한풀이하고 가시는 거 같아요. 매불쇼에서 늘 좀 아쉬웠는데 여기서 한풀이하고 가신다라는 댓글이 너무 좀 재밌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 중요한 이야기 정말 하셨는데 매불쇼에서 웃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매불쇼 쿠팡 시간이 얘기- 너무 짧아요. 예. 쿠팡 얘기한 그래도 매불쇼니까 쿠팡 얘기 조금 예, 하는데 예, 아 여기서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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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좋아서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죠 네, 네. 쿠팡. 예, 예. 쿠팡 이야기는 계속 해야 됩니다. 예. 예. 자, 마무리 그래도 못하셨던 이야기 있으면 각각 해주시겠어요? 뭐든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해갖고 지금 머리가 멍하네요.
예, 보안 다음에 또 수업은- 네. 불러주십시오. 아니 아까 이제 지금 넘어갔는데 아까 플라워님 생각이 달라도 네, 나눌 네, 수 네.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게 그럼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저 플라워님께서 아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하고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내놔야지 미국을 방패 삼아 국가를 상대로 협박하는 불법 쿠팡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꼭 엄벌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정말 공감하고요. 이용우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은 5년 만에 이 장덕준님의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도 이 제보 덕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좀 용기를 내서 제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방금 생각난 게 쿠팡이 왜 저러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통 대기업 정도 되면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더 성장하고 하는 건데 지금 마치 무슨 시정잡배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고 제가 사실 검사 될 때 초심이 저런 놈들 때려잡자라는 생각으로 됐거든요. 정의 귀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시 다 돌아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좀 막 듭니다. 저. 이제 중수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중수청. 김규현을 중수청으로. 네. 국회로 가시면 되는데. 자, 어디든 가시는 아니 것으로 뭐 하고요. 어디든요. 네. 자, 오늘 덕분에 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사법개혁 이슈부터 시작해서 잊지 말자 쿠팡까지 잘 다뤄봤습니다. 세 분 좀 계속 힘내주시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사회개혁을 바라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우 의원님 끝나기 전에 요거 하신다고 하니까 매불쇼에서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도 한번 잊지 마시고 다른 것보다는 이용우 TV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배고픕니다. 자, 이용우 TV도 함께 구독해 주시고요. 두 분 혹시 구독 이야기하실 거 없으신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지은 TV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정의 기준도 있나요? 정의귀한 TV도 있습니다. 네, 자 잊지 마시고요. 거기에다가 시사인 유튜브도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듯 한 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고 사은품도 챙겨가세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하신 후 쓰시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 가입 후 추천을 통해 지인이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는 비교원.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 한 분도 억울할 일 없도록 준비된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670-2257로 상담받으시거나 더보기 링크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자, 김은진 뉴스인 2월 6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